안녕하세요. 행질야담입니다. 요즘 많은 관심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업로드한 영상들 몰아보기입니다.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질야담의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예로부터 전라도 끝자락 산골짜기 깊숙한 마을에 혹부리 영감이라 불리는 이가 살고 있었사옵니다. 이름도 성도 까마득히 잊혔지만 그 얼굴 옆에 주먹만한 혹 하나가 붙어있던 덕에 동네서 그를 모르는 이는 없었지요. 아침마다 장터에 나가면 아낙네들이 쓱 보며 수군댔습니다. 허허, 혹이 저리 무거우면 그 영감 허리는 어떻게 꼿꼿한지 몰라. 허나 그 영감, 허리 하나는 정말 장작처럼 곧았고 몸뚱아리도 튼튼하여 농사일은 젊은이 못지 않았으며 잔소리는 없어도 손이 빠르고 말보다 실천이 앞섰기에 과부들이 수건 하나 들고 슬쩍슬쩍 마실 오곤 했지요. 어느 날이었사옵니다. 바람이 괴상하게 불고 산등성이 달빛이 퍼렇게 물든 날, 혹부리 영감은 나무땔감을 주우러 혼자 산길을 올랐사옵니다. 그 산은 평소에도 음기가 가득하다 하여 젊은이들은 좀처럼 가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날따라 산은 어찌나 조용하던지 풀벌레 소리 하나 없이 숨죽인 듯하고 달빛만이 고요히 영감의 발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러다 영감은 낯선 바위 무더기 아래 희한하게 반짝이는 구멍을 발견했지요. 바람은 그 안에서 쇠약 불어나오고 구멍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벌어져 있었사옵니다. 에이구, 산돼지 굴인가? 하지만 이상했지요. 바위로 덮여있던 그 구멍이 어찌 그리 정갈한지 마치 누가 일부러 열어둔 듯한 모양새였으니까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미였던 영감은 작은 횃불을 들고 그 속으로 기어들어갔지요. 어둠은 깊었고 바람은 등 뒤에서 쫓듯 불어왔으며 한참을 더듬으며 들어가던 그때 갑자기 굴 안이 환히 밝아지며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우리 굴을 더듬는 자는? 놀란 영감이 눈을 비비며 바라본 곳엔 세상에 그런 광경이 있었사옵니다. 굴 안에는 도깨비들이 있었는데 보통 도깨비처럼 험악한 얼굴도 뿔도 거적대기도 없고 오히려 하나같이 고운 얼굴, 자태 흐드러지는 여인네들이었지요. 한복을 살짝 걸친 듯한 그 여도깨비들은 가슴께가 은근히 드러난 옷자락 사이로 살결이 번들거렸고 눈매는 능청스러우며 입꼬리는 야릇이 올라가 있었사옵니다. 혹부리 영감은 그야말로 넋을 놓고 말았지요. 아니, 내가 잘못 기어든 거 아닌가? 여긴 도깨비 굴이 아니라 여우굴인가? 도깨비 셋은 영감을 둘러싸더니 하나는 영감의 혹을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고 하나는 그의 긴 수염을 손가락에 감아 놀았으며 마지막 하나는 허리 아래를 슬쩍 쳐다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이 영감, 혹은 무거워도 그 아래 방망이는 아직 멀쩡한가 보지? 혹 하나에 남정네 하나를 바꿔보자 했는데 이거 제법 재미있겠는걸? 우리 손에 걸린 건 복이야, 복동이야, 크크크. 그 말에 영감은 정신을 차리려 했으나 순간 그만 발을 헛디뎌 바닥에 와르르 미끄러졌고 여도깨비 셋은 동시에 손을 뻗어 그의 혹을 툭 치더니 소리쳤습니다. 야, 퍽 소리와 함께 그 혹이 쏙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 묵직한 무언가가 텁 하고 붙었사옵니다. 도깨비들은 깔깔 웃으며 말했지요. 자, 선물이오, 혹 대신 방망이. 근데 그냥 방망인 줄 아시오? 호호, 이건 특별 방망이랍니다. 영감은 그 자리서 혼절해버렸고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산길 바위 아래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은 멀쩡, 혹은 사라졌고 문제는 허리 아래에 있던 그것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묵직하고 뜨겁고 꿈틀거리는 기운이 허리 아래에서 쑥 솟구치는 듯한 그 감각. 영감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 앉아 바지를 내려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살짝 내려보고는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을 치며 중얼거렸지요. 허허허, 이게 정말 방망이란 거냐? 내가 혹 대신 이걸 받은 거란 말이냐? 그날 이후 영감의 삶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사옵니다. 그날 이후 혹부리 영감은 좀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사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서려고 해도 나설 수가 없었지요. 그 허리 아래 도깨비들이 붙여준 그 방망이란 것이 어찌나 묵직하고 살아 꿈틀거리는지 파짓단이 툭툭 들썩거려 도무지 감출 수가 없었사옵니다. 허허, 이거야 원. 혹은 사라졌는데 이 방망이가 골칫덩이로구먼.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과부 춘댁이 산에서 내려오는 영감을 멀리서 보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나니 저건 옷속에 뭘 넣고 다니는 거요? 그 나이에 저리 허리가 뻣뻣하게 서 있다니. 그 눈빛엔 경악보다도 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춘댁은 아무 일 없는 듯 생강차 한 주전자를 들고 영감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오? 날이 쌀쌀해져서 생강차 좀 끓였는디. 영감은 당황하여 방문을 반쯤만 열고 말했지요. 에이구, 뭘 이런 걸 나. 오늘은 좀 속이 안 좋소. 속이 안 좋으심 더 챙기셔야지요. 열어유 제가 차 한 잔만 따라 드릴게. 그렇게 들이민 춘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영감의 무릎 위에 놓인 이불이 이상하게 솟아있는 걸 발견하고 말았사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서서히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불 위로 슬쩍 손을 얹으며 말했지요. 영감님 이건 뭐시유 아직도 혹이 남은 거요? 그 순간 영감은 획 이불을 끌어내리며 외쳤습니다. 허허허. 아니요. 이건 도깨비들이 혹 대신 준 방망이요. 춘댁은 그 자리서 얼어붙었다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며 피식 웃었지요. 방망이요 그럼 방망이라면. 아무래도 제가 좀 사용법을 좀 배우고 싶은디. 그날 밤 춘댁댁 굴뚝에선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고 영감댁에서는 입을 흔드는 소리가 창호지를 울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 나온 춘댁의 얼굴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뺨은 붉고 목덜미엔 핏기가 돌아 있었으며 걸음걸이는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동네 안악들이 몰려들어 물었지요. 언니, 왜 이리 말걸음이 조심스러우셔? 춘댁은 입을 막고 웃더니 한마디 툭 던졌답니다. 혹부리 영감 혹은 사라졌는데 방망이가 남았지 뭐여 후후. 그 말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고 그때부터였사옵니다. 안악들 사이에 그 방망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요. 아따 과부 영자도 봤대. 혼자 사는 말순이도 다녀갔다던디. 귀가 멀쩡한 양반이 이젠 귀가 밝아졌다는 말도 있대요. 영감댁 대문 앞엔 점심 무렵만 되면 국 바가지, 묵 한 접시, 과일 꾸러미가 놓이기 시작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녁 무렵이면 기침 한 번, 발자국 두어 번, 그 뒤로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조용히 닫히는 방문 소리만이 남았답니다. 그러던 중 그 마을서 제일 고약하다는 안성댁이 나타났지요. 입이 까칠하고 눈초리는 번뜩이며 동네 안악들 다 벌벌 떠는 여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술병 하나 들고 영감댁 문 앞에서 허리 숙이며 말했지요. 영감님, 몸이 불편하다 들었는데. 저도 허리 통증이 심해서 좀 기대볼까 하오. 영감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고 그날 밤도 이불은 하늘거렸습니다. 또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양반댁 마님 워롱이 혹부리 영감 집에 들어간 날이었지요. 그녀는 고운분이었으나 일찍이 서방을 병으로 잃고 홀로 살아가는 양반댁 과부였사옵니다. 말도 없이 눈빛만으로 사람을 눌렀고 단정한 손끝과 낮은 목소리엔 고고한 품위가 배어 있었지요. 그런 마님이 한밤중에 몰래 가마를 타고 내려와 영감댁에 발을 들였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풍문이었고 파장이었사옵니다. 영감은 당황하였지요. 아니, 마님께서 어찌 이런 밤중에. 그러자 워롱은 곱게 미소 지으며 작은 단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흑임자죽이에요. 밤에 드시면 속이 따뜻해지지요. 그런데 혹시 댁에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방망이가 있다 하여.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영감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다 돌고 있었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디를 확인하러 왔는지 두 사람 모두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영감댁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창호지는 이불처럼 들썩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워롱 마님은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고개를 들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 눈매에는 수치도 부끄러움도 없었고 오히려 알 수 없는 평온함과 묘한 여운이 감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 셋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영감은 그 모습을 보자 벌떡 일어섰지요. 아니, 자네들 다시 나타난 게로군. 근데 이 방망이 너무 효과가 좋은 것 같지 않소? 그러자 도깨비들 길게 늘어진 옷 같은 머리칼을 휘날리며 말을 잇기 시작했답니다. 그 방망이는 그냥 방망이가 아니지요. 그건 전기찡치를 나누는 신통한 도구랍니다. 사람의 피로와 병든 마음을 풀고 묵은 슬픔을 덜어주는 말하자면 몸으로 하는 기도이지요. 영감은 입을 벌리고 말했지요. 허면 이게 치료 방망이란 말이오? 예. 하지만 그 순간 도깨비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한 가지 조건이 있사옵니다. 이 방망이는 정욕으로만 쓰이면 저주가 깃든다 하였지요. 이 방망이는 몸과 마음을 위하는 자에게만 진짜 힘을 주는 물건이니. 영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베푼 정, 품어준 안악들, 그리고 그들의 웃는 얼굴들. 그것이 단순한 욕정이 아닌 정말 위로와 치유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방망이의 힘이 너무 크다 보니 그걸 가지고자 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사옵니다. 어느 날 이웃 고을 사또가 병이 깊다는 이유로 영감을 관가로 불러들였고 그곳에서 그 방망이를 빼앗으려 했던 사건이 벌어졌지요. 사또는 말했습니다. 이 방망이 내가 쓸 게 아니다. 관아에서 백성 위에 보관하겠다. 그러나 영감은 웃으며 말했지요. 사또 이건 아무나 쓴다고. 효험 보는 물건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쥐는 순간 저주가 붙는다 하였소. 사또는 듣지 않았고 결국 그 방망이를 억지로 잡아당기다 그 자리서 엉덩방아를 찍고는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방망이 그냥 방망이가 아니요. 그 영감 손에서만 제대로 쓰이는 거래요. 사람 몸이 방이요, 망이요 방망이란 게 사람 하나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법이제. 그날 이후 혹부리 영감은 진짜로 동네 어르신이 되었고 마을의 기운을 살피는 이가 되었지요. 안악들이 찾아오면 등을 두드려주며 조용히 차를 내어주고 젊은이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입 대신 등을 내어주었지요. 그리고 가끔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면 도깨비 셋이 다시 내려와 마루 끝에 앉아 그에게 묻곤 했습니다. 영감, 그 방망이 아직도 튼튼하오? 허허, 튼튼하다마다. 사람이 기운 차릴 때마다 아직도 이렇게 쓰고 올라온다네. 그 후로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혹부리 영감의 이마엔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 아래 그 방망이도 언젠가는
예전처럼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영감을 가엾게 보거나 그 기운이 다했다고 말하지 않았지요. 왜냐고요? 그때쯤이면 이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방망이가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힘이었다는 걸요. 안악들은 여전히 영감을 찾아와 마루 끝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등을 토닥이며 눈물 짓고 웃음을 지었지요. 그 등짝 참 따뜻했지요. 그 온기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이젠 아무 일도 없어도 그냥 가만히 기댈 수만 있다면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답니다. 그 방망이라는 게 꼭 솟아야만 귀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때론 사람 마음을 편히 기대게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묵직한 손 한 번,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란 걸요. 그날 이후로 영감은 매일 새벽이면 마을 어귀를 돌며 아픈 이들, 집에 온돌에 불 지펴주고 우물가에선 팔 걷어붙이고 물동이 들어주며 양반댁 마님께는 허리 찜질용, 찜질 주머니를 나눠드렸지요. 그리고 가끔 마루 끝에 앉아 차를 마시던 영감은 손자 같은 어린이들이 놀러오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복이 있으면 어쩌냐? 그 혹이 복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니?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영감의 등에 매달렸고 방망이를 직접 본 적 없는 아이들조차 그 영감이야말로 기운 센 사내 복 많은 사람이라 불렀답니다. 그렇게 마을은 다시 평화로웠고 방망이의 소문은 점차 잊혀졌지만 영감의 사람 됨됨이는 전설로 남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고 고요하던 날 영감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요를 깨고 기척 하나가 다가왔지요. 도깨비 셋이었답니다. 그때 그 미녀 도깨비들 예나 지금이나 늙지도 않고 고운 모습 그대로였지요. 그들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영감을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답니다. 영감님, 그 방망이 잘 쓰셨지요?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덕분에 많은 사람 살렸소. 방망이가 아니라 사람 마음으로. 도깨비 하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은 없고 방망이도 기운이 빠졌는데 이젠 무엇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영감은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대답했습니다. 이젠 내가 방망이요. 누군가 기대면 내 등이 그 사람 기운이 될 것이고 내 말이 약이 될 것이고 내 웃음이 복이 될 것이요. 그 순간 바람이 스치고 달빛 아래 도깨비 셋은 환하게 웃더니 그 자리에서 안개처럼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영감은 여느 때처럼 마루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 그대로 눈을 감은 채 숨을 거두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모여들었고 양반댁 마님 워롱은 말없이 영감의 손을 꼭 쥐고 그 옆에 무릎 꿇었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분은 혹을 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 방망이의 전기는 이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다 살아있답니다. 그날 마을 곳곳에서는 영감을 기리는 작은 촛불이 켜졌고 우물가, 대청, 장독대 곁엔 복동당이라 쓰인 작은 나무패가 걸렸습니다. 그건 그가 남긴 복 등 방망이 그리고 사람을 기억하는 마을의 작은 약속이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혹부리 영감의 이야기는 아이들 입을 통해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그리고 우통벗은 머슴들의 전설처럼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였지요. 그 방망이? 그냥 나무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깃든 방망이였지. 또 누군가는 속삭였답니다. 그 영감은 혹이 아니었어. 마을이 등에 기댈 수 있던 진짜 어른이었지. 한양서도 멀찌감치 떨어진 산등성이 끝자락에 이름마저 기운 센 호랑이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사옵니다. 그곳엔 고을서도 이름난 대지주이자 벼로가 호랑이 대감이라 불리는 무섭고 고약한 사내가 있었지요. 성은 조씨요, 이름은 필상.
욕심도 많고 여색도 밝아 젊은 날엔 기생골 12명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소문도 돌았던 양반이지요. 허나 그 대감댁에 최근 기이한 풍문이 돌기 시작했사온데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 들인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이름은 월향, 20살 꽃다운 나이, 고운 용모의 새하얀 살결, 그리고 무엇보다 눈매가 요염하여 보는 이마다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 하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며느리가 낮엔 얌전한 척하더니 밤만 되면 한겨울 물오른 능수버들처럼 허리를 휘저기며 집 안을 어슬렁거린다는 거였사옵니다. 어느 날은 대감의 서고 앞에서 또 어느 날은 안채의 회랑 끝에서 이상스레 젖은 속저고리 차림으로 홀로 바람을 쐰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어찌 며느리 행실이요? 저러다 우리 집안 체면은 어찌 감당하리요? 대감은 분개하였으나 정작 며느리 앞에만 서면 말끝이 흐려졌지요. 왜냐? 그 안하게 눈빛이 마치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요기 같았기 때문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대감은 몰래 담 너머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사온데 자정 무렵 안채 뒤쪽 뜰에 선 며느리 월향이 혼자 가슴께까지 적신 속치마를 휘날리며 담장 너머 누군가에게 작은 손수건을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몽둥이님 오늘도 오실 거지요? 그 소리에 대감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지요. 그런데 글쎄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눈동자와 드세게 흔들리는 어깨와 팔뚝이 나타났사온데 그 모습이 범상치 않았사옵니다. 바로 그 마을서도 으뜸가는 우람한 산에 땀냄새로 여인네 숨통을 턱 막히게 한다는 머슴 몽둥이였던 것이지요. 대감은 밤새 앓듯 끙끙거리며 고민에 빠졌사옵니다. 저놈의 며느리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저 머슴놈과 대체 무슨 사이란 말이냐? 헌데 말입지요. 그 다음 날 아침 마당에 앉은 대감은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었으니 며느리 월향이 하얀 손으로 두부를 쪼개듯 손쉽게 장작을 부수며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머슴보다 더 날렵하게 말이지요. 그걸 본 대감은 그만 벌컥하고 일어나 그 자리에 기절해버리고 말았사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다지요. 어머나, 시아버님께서 아침부터 열이 많으시네요. 약방에 인삼차라도 올려드려야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사옵니다. 그날부터 대감댁에선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지요. 부엌에선 혼자서 술을 빚던 월향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술독을 터뜨려버리고 곳간에 닫힌 문이 저절로 열리는가 하면 정원에 핀 복숭아꽃이 밤에만 활짝 피는 기이한 일도 생겼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월향과 몽둥이의 소문이었사온데 그 머슴놈 말이오. 낮엔 초가상간 거뜬히 들어옮기고 밤엔 글쎄 말도 마시오. 담벼락을 넘는 날쌘 몸놀림이 마치 산짐승 같았다오. 어느 과부는 술 한 잔 들고 담장 밑을 지키다 몽둥이의 그림자에 넋이 나갔다 하고 어느 노처녀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벌개져 방에 틀어박혀 웃음을 멈추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쯤 되면 대감댁의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게지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대감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사옵니다. 왜냐, 자신의 손자 며느리인 월향이 어느 날 귓속말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요. 대감 어르신 혹시 그날 밤 안채 기둥 뒤에서 다 보셨지요? 그 말에 대감은 등골이 오싹해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사옵니다. 대체 이 며느리란 여인, 정녕 인간이 맞는단 말입니까? 허나 대감은 몰랐지요. 더 무서운 일이 곧 벌어질 것이란 것을. 그것은 바로 몽둥이가 대감댁으로 머슴살이를 하러 들어온다는 날부터 시작되었사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였사옵니다. 호랑이 고래도
새벽부터 짙은 물안개가 끼더니 저 멀리 대나무 숲 사이로 커다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저게 혹시 그 몽둥이 머슴 아니옵니까? 일찍이 대감댁 상리를 돕던 하인놈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쪽엔 마치 야차 같은 사내 하나가 짐승 같은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지요. 머리는 길게 묶었고 눈매는 깊었으며 등에 짐을 둘러맨 채 햇빛조차 그 몸에 닿으면 반사되는 듯한 탄탄한 근육질의 사내였사옵니다. 그가 바로 몽둥이, 본명은 복수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한때 관노였다가 도망쳐 나왔다는 설도 있고 심지어 범에게 젖먹은 사내라는 괴소문까지 돌 정도였으니 그 이름부터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내였지요. 이 몸 복수라오. 댁내 일이 급하다 하여 먼 길 달려왔소이다. 그 한마디에 대감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인사를 받았사옵니다. 에헴. 그래. 나야 뭐 힘 좀 쓰는 머슴 하나 있으면 좋지 그래. 그러나 정작 가장 먼저 반응한 이는 따로 있었으니 안채 마루 위 고운 소매 사이로 쓱 내다보는 눈동자 며느리 월양이었지요. 그녀는 부채를 반쯤 내려 시선을 맞추며 살짝 미소 지은 채 입꼬리만 말아 올렸사온데 그 눈빛은 이러했지요. 아이고, 드디어 오셨군요. 몽둥이 서방. 그날부터 대감댁은 그야말로 뒤집혀졌사옵니다. 머슴 복수, 즉 몽둥이는 능력도 능력이거니와 외모부터가 죄였사옵니다. 어찌나 골격이 탄탄하고 우통을 벗으면 등판이 말 두 필은 들썩일 크기인지 우물 가서 물 뜨던 안악들이 물동이 대신 그 산의 팔뚝만 들여다보는 바람에 동네 물동이들이 줄줄이 깨졌을 정도였지요. 엄의 그 등짝에 빠지면 살아나올 길이 없겠어.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게 몽둥이가 대감댁 헛간서 상의를 벗은 채 멍석을 털고 있자 마침 나무하러 가던 대감댁 살림꾼 상춘이가 그만 코피를 쏟으며 기절해버렸사옵니다. 애구머니나. 저건 등짝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이라오. 그뿐이 아니었지요. 며느리 월양은 어느새 매일같이 몽둥이 머슴을 찾기 시작하였사온데요. 몽둥이야 아니, 복수 머슴. 마루 끝 고무신 좀 찾아줄 수 있겠소? 이런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 머슴 손으로 좀 빼주실 수 있겠소? 대감은 그 소리를 안채에서 들으며 이를 꽉 물고 있었습니다. 허나 감히 제 며느리의 뺨 한 번 때릴 엄두도 못 냈지요. 아니, 사실은 그녀의 수상한 힘과 요염한 눈빛에 눌려 말 한마디를 못한 채 밤마다 꿈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일이 터졌사옵니다. 하인놈이 들고 온 소문이었지요. 대감 어르신 큰일 났사옵니다. 글쎄 그 몽둥이 머슴이 안채 뒤편 창독대 근처에서 며느리 마님과 같이 뭐시? 참 이게 두 분이 장독대 뚜껑을 같이 들고 계셨사온데 분위기가 그 손이 겹치며 눈빛이 무언가 찌릿찌릿한 게 이상해 보였습니다. 대감은 결국 지팡이를 들고 안채로 쫓아갔사옵니다. 밤하늘엔 달빛이 흩날리고 안채 뒤 장독대에선 몽둥이의 웃음소리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지요. 어머나, 머슴 손이 참 크시네요. 댁내 손이 작아서 그러오. 호호호. 그 장면을 엿본 대감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사옵니다. 이것들이 대체 내 집안에서 지금 뭔? 그 순간 며느리 월양이 고개를 돌려 대감과 시선을 마주쳤사온데 그 눈빛은 이러했지요. 어르신, 너무 늦게 오셨네요. 막 고봉밥 떠드리려 했는데. 대감은 입이 딱 벌어진 채 장독대 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반짝이는 몽둥이의 등 근육과 월양의 속삭이는 미소를 보며 머리칼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사옵니다. 그때부터 대감댁엔 낮에도 등이 서늘해지는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사옵니다. 다음 날
대감댁 장지문 뒤에서 정체불명의 낯선 소리들이 퍼지기 시작하였으니 쾅쾅 스파, 더 세게 더 깊게 박아야. 에구. 낮부터 이게 무슨 이게 야단났네 야단났어. 그 소리에 하인과 하녀, 마을 안악들까지 몰려들었사온데 그 현장을 본 순간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아이고! 이거 그냥 대못질이잖아. 그렇습니다. 몽둥이는 월양과 함께 대감댁 창고 기둥을 고치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너무도 야릇하게 들릴 소리였던 게지요. 그날 밤이었사옵니다. 유독 달이 유난히 밝았던 음력 열나흔 날,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한 노란 달빛 아래 호랑이 대감댁의 안채문이 스르륵 열리기 시작하였사옵니다. 그 문 너머로 보인 것은 고운 한복 치맛자락을 살랑이며 가만히 뒷모습을 보이고 서 있는 월양 며느리. 그녀의 등허리는 한 마리 여우처럼 물결치고 있었고 손끝엔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머, 이 밤중에 바람이 차네요. 혹시 밖에 누구 계신가요? 그 부름에 대답이라도 하듯 대감댁 뒤란의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곧이어 짙은 그림자 하나가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사온데 몽둥이 복수 머슴아니 복동이 서방. 월양은 그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다가갔고 그 사내 역시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와 그녀 앞에 멈추었사옵니다. 두 사람 사이 딱 한 발자국의 거리. 하지만 그 한 발자국에 그동안 참아왔던 은밀하고도 깊은 숨결이 오고 갔지요. 며느리 마님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지금은 그냥 월양이라 불러주세요. 전 그 이름으로만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복수는 고개를 떨구며 망설였으나 월양이 가만히 그의 손등을 감싸쥐는 순간 그의 온몸은 마치 철갑을 벗는 짐승처럼 고요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사옵니다. 그때 안채의 창호문이 살짝 흔들리더니 안에서 불빛 하나가 다시금 흘러나왔고 두 사람은 마침내 그 문 안으로 조용히 발을 들여놓았지요. 그 시각 대감은 사랑방에서 꿈속을 헤매고 있었사온데 꿈속에서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발목을 끌어당기고 귀에다 속삭이는 것 같았다지요. 대감 어르신 저기요. 안채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놀라 깨어난 대감은 땀범벅이 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발자국 소리를 죽여 안채로 향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안채 기둥 뒤편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그럼 어떤 눈으로 보란 말이오? 그 눈은 너무 뜨거워요. 그럼 이렇게 감으면 돼오? 아니요, 그건 더 안 돼요. 대감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사옵니다. 이건 안 돼. 내 며느리인데 며느리란 말이다. 허나 그 순간 그 방 안에서 들려온 소리는 그 누구의 말보다 강하게 대감의 가슴을 쳤지요. 복동 서방 전요. 한 번도 여자로 불려본 적이 없었어요. 늘 양반가의 물건처럼 며느리, 안사람, 살림. 그런 말만 들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 앞에 서면 그냥 여자이고 싶어져요. 복동은 천천히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고 달빛 아래 두 그림자는 마치 오래도록 엇갈렸던 인연이 하나로 엉겨 붙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사옵니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듣고 있던 대감은 이제는 화를 내기보단 슬픔에 가까운 탄식을 내뱉고 있었지요. 그래, 나도 한때는 그랬지. 누군가 품에 안기고 싶어. 그저 남자가 되고 싶었을 적이 있었지. 그 밤 안채의 문은 달빛과 함께 조용히 닫혔고 그 안에서 속삭이던 소리들은 마치 오래된 가야금줄을 타듯이 은은하게 아련하게 퍼져나갔지요. 다음 날 아침 대감은 멍하니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 월양은 평소처럼 고운 웃음으로 아침상을 드렸으며 몽둥이 복동은 말없이 그 옆에 서 있었사옵니다. 헌데 그날부턴 이상하게도
마을 어귀에 새로운 풍문이 돌기 시작했사옵니다. 글쎄, 대감댁 안채에 밤만 되면 짙은 장미향이 돌고 달빛이 꼭 그 집 지붕만 비춘다지 뭐요. 그러게요. 어제는 담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뭐랬더라 등짝이 뜨겁다고. 그 소문은 곧 퍼져나갔고 이젠 과부들뿐 아니라 노처녀들까지 밤이면 대감댁 담장 근처를 맴돌기 시작하였사온데 혹시 복동 서방 등짝 한 번이라도 보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야말로 몽둥이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지요. 그리고 대감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보며 혼잣말로 이러하였다지요. 내가 졌다. 이 집안 기운은 이제 며느리와 머슴이 쥐고 있구나. 그러자 그 뒤에서 며느리 월양이 소리 없이 속삭였답니다. 아니옵니다. 저희는 이 집안의 망가진 기둥을 다시 고치고 있는 것일 뿐이옵니다. 그 말에 대감은 입을 다물었고 그날 이후 안채문은 다시 닫히되 가끔 달빛 아래 그 그림자는 여전히 엉켜 있었다는 소문만이 마을을 맴돌았사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흐른 뒤 호랑이골의 기운은 달라졌사옵니다. 대감댁 담벼락을 스치던 바람조차 부드러워졌고 밤마다 달빛이 머무는 곳엔 늘 그 묘한 등짝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지요. 복동 서방 등에 기대도 될까요? 기댈 곳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요. 안악 하나 또 안악 하나 지쳐 쓰러졌던 몸과 마음이 복동이란 머슴의 등짝에 살포시 기대었을 때 그들은 그저 욕정이나 유혹이 아닌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하였사옵니다. 복동은 사람의 뼈를 짚을 줄 아는 사내였사온데 허리 삐끗한 노인도 무릎 시린 할미도 그 등에 안겨 잠시 등을 찢으면 허허 멀쩡하네 시원하네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소문이 멀리 퍼져 심지어 옆 고을 사또의 부인까지 밥마실 핑계로 호랑이골에 들렀다가 복동의 등을 멀뚱히 바라보다 수박을 집어 삼킨 듯한 얼굴로 돌아갔다는 말도 떠돌았사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호랑이 대감이 안채를 찾아갔사옵니다. 모두 잠든 밤 조심스레 문을 열고 월양과 복동이 마주 앉은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그대들을 불러 미워하려던 게 아니라네. 이 집안이 더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게야. 월양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고 복동은 묵묵히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사옵니다. 대감 어르신 죄송하옵니다. 허나 이 며느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 집의 공기가 저로 하여금 이 등을 내밀게 하였사옵니다. 그 말에 대감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그만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말았지요. 그래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등에 기대 울었던 적이 있었지. 그 사람이 떠난 뒤로 나도 점점 짐승처럼 굳어갔던 게야. 그리하여 그날 밤 대감은 처음으로 복동의 등에 등을 대고 조용히 기대었고 월양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그동안 말하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전혀 원래 이 집에 시집 오기 전 사또집 첩으로 팔려갈 뻔했어요. 그때 절 구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가마를 부수고 저를 등에 업고 뛰어간 사내. 그 사람이 복동 서방이었어요. 그 말에 대감은 고개를 번쩍 들며 복동을 바라보았고 복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제가 머슴살이로 이 집에 온 것도 사실은 며느님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였사옵니다. 이 집에 안채문이 닫혀 있다는 건 그분의 마음도 닫혀 있었다는 뜻이었기에. 그날 밤 대감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고 월양은 비로소 여인의 웃음을 되찾았으며 복동은 다시금 등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사내가 되었지요.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호랑이 대감은 세상을 조용히 떠났으며 그가 남긴 유언은 단 한 줄이었다 하옵니다. 복동 서방, 내 아들보다 낫더라. 월양은 이후 마을 어귀 작은 진료방을 열어 몸 아픈 안악들을 돌보았고 복동은 여전히 등을 내어주며 사람들의 피로와 한숨을 어루만져 주었지요. 누군가는 말하였답니다. 그 등짝
그냥 등이 아니오. 그건 사람을 품는 등이지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호랑이 고랜 전설 같은 사내가 살았대요. 등으로 사람 살리고 마음까지 펴주었던 머슴 복동이란 분이. 그리하여 그 집의 안채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았고 그 등짝은 계절이 바뀌어도 늘 따뜻했답니다. 예로부터 이 고을에는 대대로 명성을 떨치던 양반 가문이 있었사옵니다. 이름하여 윤대감댁. 사대부의 예를 으뜸으로 삼고 혼례는 법도를 따르며 대청마다 경전이 펼쳐져 있었지요. 한때는 12칸 대청에 말 한 필이 들어올 만큼 터가 넉넉하였고 종이며 머슴만 해도 새방을 따로 둘 정도였사옵니다. 살인문 바꿔진 된장과 술지개미 냄새가 풍기고 쌀 씻는 소리와 조리 돌림 소리만 들어도 그 집이 얼마나 살림이 넉넉한지 다 알 수 있었다 하였지요. 고을 사또도 때로는 말에서 내려 고개를 조아리고 갔고 마을 처녀들 사이에선 윤댁에 시집 가면 팔자 펴진다는 말이 바람결처럼 돌아싸옵니다. 헌데 세월이란 것이 참 야속하지요. 겉으론 여전히 고운 기와와 단청이 남아 있었으나 속살은 이미 골아가고 있었사옵니다. 대감께서 세상을 뜨시고 큰아들은 일찍 요절하고 둘째는 과거 낙방 후 행방이 묘연하였지요. 남은 건 늙은 안주인 하나, 혼자 낳은 외동딸 하나, 그리고 묵은 종 셋, 머슴 둘, 마름 하나, 여종 서넛이 전부였사옵니다. 집은 컸으나 고가는 텅 비고 뒷마당 장독대는 비가 새고 행랑채 지붕은 까치집보다 허술하였지요. 그 집의 외동딸 아씨의 이름은 월홍이라 하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 눈매는 길고 아래로 처졌고 살결은 흰 비단 같았사옵니다. 웃을 적엔 살짝 드러나는 앞니조차 귀엽다 하였고 행여 마루 끝에 앉아 팔을 걷고 부채질을 하면 지나가던 머슴들이 허리를 못 펴고 땅만 봤다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그 고운 얼굴 아래에는 실 한 타래조차 말리지 못할 머릿속이었고 바느질은 손끝이 근질거린다 핑계하고 책은 글자가 물고기처럼 헤엄친다며 피하였지요. 평상에 누운 채 속저고리 하나 걸치고 고름은 느슨하게 풀어 등을 활짝 펼치고 누워선 오늘은 참외가 먹고 싶구나. 이 옷은 답답하니 벗어야겠네. 어머? 내 어깨 다 보이잖아. 하며 스스로 웃었지요. 그 웃음소리에 마루 밑을 지나던 머슴 춘복이가 물동이를 들다 말고 코피를 흘렸다는 소문도 돌아싸옵니다. 집안이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곳간엔 쥐가 아니라 하인이 먼저 들어가 숟가락을 들 정도인데도 아씨는 나는 여자니까 힘든 건 남정네들이 해야 하오. 라며 팔을 뒤로 베고 누워버렸지요. 그 무렵 행랑채에 새 여종 하나가 들어왔사온데 이름은 옥이라 하였사옵니다. 이름도 성도 없이 마치 하늘에서 툭 떨어진 사람처럼 조용히 들어와 부엌일을 돕고 우물가를 오가며 말 한마디 군더더기 없이 일만 하였지요. 고개는 항상 반듯하였고 눈빛은 매서우나 고왔으며 말은 짤 때 예의는 분명하고 손놀림은 거침없이 민첩하였사옵니다. 처음엔 모두들 또 하나 일 잘하는 계집이 왔구나 하고 넘겼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늙은 하녀는 속삭였지요. 저 아이 손끝이 그냥이 아니여. 칼 같은 손이여. 새벽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장터에 다녀와선 쌀값이 올랐다며 혼잣말을 하고 저녁마다 부엌 뒤편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읽는 그녀를 보고 하인 돌쇠는 두 손을 모아 수군댔지요. 저 계집, 귀신에 쓰인 거 아니여? 허나 그 귀신은 이 집안의 희망이었사옵니다. 밤이면 대청 뒤 곳간 앞에 쪼그려 앉아 아무도 펼치지 않던 장부를 꺼내 하나하나 넘기고
수치와 곡물의 흐름을 메모하던 그녀는 이 집안을 다시 세울 유일한 손이었나이다. 오기가 처음 곡간 장부를 손에 들었던 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초가을 저녁이었사옵니다. 행랑채 뒤켠 아무도 찾지 않는 곡간 한쪽에 쌓여있던 낡은 장부꾸러미는 먼지가 수북이 앉아 있었고 겉장에는 대미라 쓰여 있었지만 그 속은 텅 빈 듯 허술하였지요. 분명 작년엔 마을 쌀값이 반석에 80문이었는데 이 기록으론 그보다 더 들어온 걸로 되어 있사온데 어찌 쌀독은 비었을까요? 오기는 작은 숨을 내쉬며 손끝으로 숫자를 훑고 지워진 글씨를 따라 붓자국을 더듬었사옵니다. 서투르지만 정갈한 글씨로 나비비라 적힌 부분엔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고 마른 박씨의 이름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또 저기에도 있었지요. 그날 밤 오기는 등을 기대어 앉은 채 한자 한자 조용히 장부를 벗겨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 쥐가 볏짚을 긁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퍼지는 붓소리만이 고요한 곡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오기는 삐걱대는 대청마루를 지나 안주인 앞으로 나아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내밀어 싸웁니다. 어젯밤 장부를 살펴보았사온데 작년 수매된 쌀 수량이 금년 남은 분량과 다르옵니다. 들여온 것에 비해 남은 것이 너무 적사옵니다. 안주인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다가 옆에 있던 돌쇠를 불러 확인해 보았지요. 이것이 사실이냐? 돌쇠는 며칠 전 들은 오기의 장부 훑던 소리를 떠올리며 잠시 눈을 굴리더니 조용히 말했사옵니다. 소인은 그 곡간을 잘 알지 못하옵니다. 허나 마른 박씨가 종종 혼자서 자물쇠를 풀고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있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안주인의 손에서 찻잔이 떨구어졌고 찬물이 붓끝처럼 땅바닥에 번졌지요. 그날 오후 오기는 안주인과 함께 그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장부를 하나하나 다시 펼쳤고 마른 박씨가 쌀과 술, 장작과 종이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빌려가 놓고선 갚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었사옵니다. 이건 횡령이옵니다. 오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고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책임이 서려 있었지요. 안주인은 이윽고 입술을 앙다문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해질녘 마른 박씨가 대청으로 불려오게 되었사옵니다. 자네, 이게 다 뭔가? 소소이는 그저 장부가 오래되어 틀렸을 뿐이라. 박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지만 이미 오기가 손수 정리한 장부 요약본과 곡간의 현황표, 심지어는 시장 쌀값까지 기록된 장부 앞에선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지요. 안주인은 이윽고 단호히 말하였사옵니다. 박마름, 자네는 오늘부로 마름직을 파하고 그간 빠져나간 양식을 은화로 치러 물게. 그리하지 않으면 관가에 고하겠네. 그 말에 박씨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고 다음날 짐을 싸서 떠났으며 그 자리는 한동안 비워졌지요. 이 일이 있은 뒤 오기에 대한 안주인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단지 부엌일을 하는 계집이 아니라 살림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집안의 구멍을 틀어막을 수 있는 인물로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날 이후 오기는 안주인의 허락 아래 장부 정리를 맡게 되었고 시장 가격과 수매 시기, 곡간 출납과 인력 배치를 하나하나 손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하였사옵니다. 그러면서도 오기는 스스로를 낮추었고 전종일 뿐이옵니다. 살림을 아낄 뿐이지요. 라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지요. 허나 그런 오기의 소문은 곧 마을 장터까지 퍼지게 되었고 시장 상인들은 윤댁엔 요즘 기특한 계집 하나 있어. 그 애가 집안 끌고 가는 기세더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였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던 오기의 귀에 아씨 워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기,
넌 요즘 어찌나 바빠 보이는지? 혹여 대감댁 여주인이라도 된 거 아니오? 그 말투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지만 오기는 미소만 지었지요. 아씨께서 한가하셔서 저희가 바쁜 것이지요. 종이 하는 일은 아씨를 편히 쉬게 하기 위함 아니겠사옵니까? 그 말에 아씨는 눈을 깜빡이며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고 하였사옵니다. 바로 그날 밤 안채 마님은 행랑채로 직접 찾아와 오기에게 조용히 물었지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을까? 그대는 어찌 종의 몸으로 그리 헤아릴 줄 아는가? 오기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사옵니다. 종이기의 귀를 열고 종이기의 눈을 떴사옵니다. 그날 밤 그 집안의 등잔불은 유난히 따뜻하게 빛났고 그 빛은 곧 안채부터 곡간, 장독대, 마루 끝까지 조용히 퍼져나갔사옵니다. 마름이 내쫓기고 나서 윤대감댁은 비로소 조용한 숨을 돌릴 수 있었사옵니다. 오기는 기울던 살림을 붙들고 장부를 다시 쓰고 종이와 머슴을 다시 배치하며 말없이 구멍난 그릇을 기원했지요. 처음엔 그저 부엌일을 도왔던 여종이 이젠 대감댁의 대청에 앉아 안주인 옆에서 장부를 펴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 눈엔 신기할 노릇이었사옵니다. 하인 돌쇠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저 계집, 글 읽는 줄 알았더니 이젠 양반 살림까지 손본다 이거지? 하지만 그 말은 곧 대감댁 요즘 살아났다더라는 말로 바뀌었고 장터 상인들은 오기에게 쌀 시세며 장작값까지 물으며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사옵니다. 윤대깨집이 곧 원님 부인 될 기세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문은 마침내 워롱 아씨의 귀에까지 닿고 말았지요. 그날도 아씨는 평상에 드러누워 한 손엔 부채, 한 손엔 수박 조각을 들고 있었사옵니다. 속저고리는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반쯤 드러난 가슴선에선 땀이 반짝였지요. 어머, 오기가 대청에서 장부를 봤다 하더냐? 창놈이 기와집에 앉았다더냐? 아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손에 들고 있던 수박 껍질을 툭 던졌고 그 곁에서 선 늙은 하녀는 조용히 말했지요. 아씨 요즘 집안이 숨통이 트인 건 다 오기 덕이라 하옵니다. 그 말에 아씨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눈을 가늘게 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평상에서 일어났지요. 그날 밤 아씨는 일부러 행랑채를 찾았고 혼자 등잔불 아래에서 붓을 들고 앉아 있는 오기를 바라보다 이리 물었사옵니다. 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저 종이면 종답게 지내면 될 것을? 내가 무엇이길래 이 집안을 손보려 드느냐? 그 말에 오기는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지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사옵니다. 종이기에 이 집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옵니다. 아씨께선 평상에 앉아 계셔도 저희는 그 마루가 꺼지면 함께 빠지옵니다. 그 말에 아씨는 말문이 막혔지만 바로 고개를 돌리며 웃으며 말했지요. 내가 이 집을 살렸다고 생각하느냐? 허면 그 잘난 손으로 내 신분도 고쳐보거라.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선 아씨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당당해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그날 밤 평상에 드러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하였지요. 며칠 뒤 오기는 안채 마님께 드릴 소감문을 정리하고 있던 중 문 밖에서 아씨가 하녀에게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저것 보아라. 내가 입으려 했던 한복고름이 왜 오기 옷에 달려있느냐? 그 목소리는 예전에 게으른 듯한 투와는 달랐고 심술과 불편함이 담겨 있었지요. 아씨, 그 옷은 안주인 마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장터 갈 때 단정히 입으라며. 하녀의 말에 아씨는 잠시 굳더니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기껏 종년 하나가 이 집을 뒤집는구나. 그날 이후 아씨는 말수가 줄었고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부채질도 멈추었다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집안의 살림은 오기의 손을 타며
점점 제자리를 찾아갔고 안주인은 오기를 곁에 두고 의논하기 시작했으며 하인들조차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장터에서는 윤댁의 물건이 다시 신용을 얻었고 예전처럼 곡식값을 외상으로라도 받아주겠다며 상인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어느 날은 심지어 고을 아전이 윤댁을 찾아와 이리 말하였다 하였지요. 그 집 여종이 수리한 장부가 관아의 것보다 낫다옵니다. 혹 책정 일을 좀 맡겨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안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없이 웃었고 오기는 단정히 고개를 숙이며 사양했지요. 소인은 종일 뿐이옵니다. 집안이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옵니다. 그러나 그 겸손함마저 사람들의 입에서는 미담으로 퍼져나갔고 언젠가부터 이 고을에서는 윤댁엔 얼굴 좋은 아씨 하나, 속이 단단한 여종 하나 있다는 말이 흔하게 들리게 되었사옵니다. 아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때로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에 자꾸만 눈물이 고이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안주인이 아씨를 불러 이리 말하였사옵니다. 얘야, 너도 한번 오기에게 배워보는 것이 어떠하냐? 비단만 두르고 살기엔 세상이 그리 녹록지 않단다. 그 말에 워롱 아씨는 고개를 푹 숙였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사옵니다. 내가 너무 게을렀던 게냐? 그 말을 들은 안주인은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기는 말없이 등을 돌리고 다시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사옵니다. 그녀의 손끝엔 언제나 그렇듯 조용한 힘이 깃들어 있었고 그 힘은 이제 집안 안채와 행랑채를 넘어 이 마을 전체에까지 따스하게 퍼져가고 있었사옵니다. 가을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 무렵 윤대감댁의 곡간은 오랜만에 곡식으로 가득 찼고 장독대에는 잘 익은 된장과 간장이 반들거렸사옵니다. 종들 사이에선 웃음소리가 오갔고 하인들은 오기의 말이면 토를 달지 않았지요. 안주인은 어느덧 병색이 옅어지고 마루 끝에서 따뜻한 차를 들며 지나가는 바람에도 미소를 머금었사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오기는 한 걸음 물러서며 속으로 되낼 뿐이었지요. 이 집이 사람의 온기가 도는 집이 되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크고 작은 관청 단속이 내려왔사옵니다. 원님의 명이라며 고을 수령이 각 집안의 장부와 세금 기록을 일괄 조사하겠다 나선 것이었지요. 당연히 그 바람은 윤댁에도 미쳤고 아전들이 집안 곳곳을 헤집으며 말하였사옵니다. 요즘 윤댁 장부가 정갈하다 하여 관가수도 눈여겨보고 있다 들었소이다. 혹 이 안에 관가 출납과 어긋난 것이 있으면 가산을 몰수하겠소이다. 그 말에 안주인은 얼굴빛이 새하얘졌고 하인들은 우왕좌왕하였사오나 오기만은 조용히 대청 끝에 앉아 장부를 꺼내 들었지요. 이 장부는 소인이 손수 정리한 것이옵니다. 잘못된 곳이 있다면 벌을 받겠사오나 그 이전의 기록은 살피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 말에 아전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으나 한 장, 두 장 장부를 넘기다 결국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이보다 더 정갈한 장부는 처음이요. 윤댁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겠소. 그 한마디에 안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오기의 손을 덥석 잡았고 하인들은 넙죽절을 올렸사옵니다. 그날 저녁 안채의 마루 끝에 오기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곁에 워롱 아씨가 다가와 앉았지요. 오기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미워한 건 아니었다. 그 말에 오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씨는 덧붙였지요. 나는 늘 예쁘다는 소리만 듣고 자랐단다. 예쁜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너를 보고 처음 알았지? 집안을 살리는 건 어깨나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오기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씨를 바라보며 말했사옵니다. 아씨는 지금도 고우시옵니다.
허나 고운 꽃도 땅에 있어야 피나이다. 이제부터는 아씨께서 그 땅이 되시옵소서. 그 말에 아씨는 참지 못하고 오기의 손을 꽉 잡았고 두 여인은 말없이 마루 끝에서 길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이후 워롱 아씨는 직접 행랑채를 오가며 오기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안채에선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밤까지 이어졌으며 하인들 사이에선 이 집은 이제 살아난다는 말이 퍼졌사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 윤댁은 고을에서도 다시 이름을 되찾았고 장터에서도 윤댁 살림법이라 하여 사람들이 그 장부 기록을 배우려 모였으며 심지어 관아에서도 오기를 불러 기록법을 나누어 달라 하였지요. 허나 오기는 어느 날 조용히 행랑채를 정리하고 손수건 하나에 옷가지 몇 벌을 싸서는 안채 마님께 이리 인사드렸사옵니다. 저는 이제 떠나려 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집은 내가 없으면 그 말에 오기는 조용히 웃으며 답하였지요. 이제 이 집은 제가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사옵니다. 그리 되었으니 이제 종이 아닌 저도 제 삶을 살아보고 싶사옵니다. 안주인은 목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워롱 아씨는 행랑채의 마당 끝까지 나와 오기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불어 오기의 도포자락이 나부꼈고 그 길은 햇살과 그림자가 엇갈려 이어졌사옵니다. 누구는 말하였지요. 그 여종은 종이 아니었어. 그 집의 운명을 짜내던 고요하고도 단단한 실이었지. 또 누구는 속삭였지요. 이름은 없었지만 향기로 남은 꽃이었지.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도 그 대청 끝에서 장부를 펼칠 때마다 말한다 하였사옵니다. 이 방식 다 그때 그 여인이 가르쳐 준 것이지요. 윤댁 살린 여종 하나? 그 이름은 아무도 몰라도 그 향은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예부터 깊은 산자락 아래 한 마을에 복진이라 불리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사옵니다. 복진이는 부모 없이 자라 도끼 하나만 믿고 나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허나 이 복진이라는 산에 한 번 보면 누구든 두 번은 돌아보게 될 외모의 소유자였답니다. 눈은 똘망하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팔뚝엔 알통이 불끈 등짝은 마치 쟁기질 맞힌 밭처럼 탄탄했지요. 하지만 진짜 소문은 따로 있었사옵니다. 마을 안악들 사이에 도는 말이 있었으니 그 복진이 방망이 말이여. 그건 그냥 남정네 물건이 아니여. 아주 그냥 도끼를 내려놓고 봐야 쓰겄어. 대낮에도 복진이가 우통을 벗고 연못가에서 물을 뿌리면 나무하던 안악들 일부러 물동이 깨뜨리고 다시 오는 일이 부지기수였지요. 그렇게 복진이는 순박하게 살고 있었지만 알게 모르게 여인들 사이에선 도끼 든 사내가 아니라 방망이 든 전설이라 불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복진이는 산중 깊숙한 곳, 잘 알려지지 않은 연못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날이 더워지자 땀에 젖은 도끼를 씻으려 물가로 다가섰습니다. 휴, 이놈의 날씨. 그냥 옷이 아니라 살까지 익는구먼. 허리춤을 느슨히 풀고 도끼를 턱 담그려는 순간 미끄덩. 어우야. 그만 도끼를 퐁당 연못에 빠뜨리고 만 것이지요. 아이구야, 아버지 유품인데 이걸 어쩐다냐. 복진이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답니다. 산신령님 아님 부처님이라도 제발 도끼 좀 찾아주소서. 아니 뭐 물귀신이라도 나와주소.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서 잔잔하던 수면이 부글부글 일더니 하얀 안개가 스르륵 피어오르고 그 안에서 눈부신 여인이 하나 떠오른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그 여인은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복진이는 얼떨결에 넋을 놓고 말았지요. 너는 이 연못에 무얼 빠뜨렸느냐?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결처럼 귓가를 간지리는 듯 했답니다. 복진이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지요. 예, 소인. 도끼를 빠뜨렸사옵니다. 그 여인은 잠시 눈을 감더니 곧 두 손을 벌려 금빛 찬란한 도끼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복진이는 얼떨결에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귀한 도끼는 써본 적도 없사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은빛이 번쩍이는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복진이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또한 아니옵니다. 소인은 쇠도끼 하나밖에 가진 게 없사옵니다. 그 순간 여인의 입꼬리가 스르륵 올라갔지요. 그 미소는 어찌나 오묘하고 야릇하던지 복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정직한 사내로구나. 허나 나는 내가 가진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구나.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눈빛이 복진이의 허리 아래로 향했지요. 그저 이건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라. 복진이는 당황하여 앞서풀 움켜쥐었으나 그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망이 실로 보기 드문 형상이니라. 금도끼, 은도끼보다도 더 진귀하다. 그리고 그 순간 연못 옆에서 또 다른 여인 둘이 안개 사이로 걸어 나왔답니다. 하나는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은 발랄한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짙은 푸른 치마에 은빛 허리띠를 맨 도도한 기품이 있었지요. 그들은 복진이를 보자마자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어머, 언니, 이 사내가 그 전설의 방망이 사내야? 이야, 진짜 실물이 이 정도일 줄이야. 내 눈이 다 호강한다. 복진이는 점점 얼굴이 벌개져 뒷걸음질을 쳤지만 그 셋은 스르륵 연못 위를 걸어오며 복진이를 빙 둘러섰습니다. 우리는 이 연못을 지키는 새 요정이니라. 산속의 고요와 물의 정기를 품고 도끼 빠뜨린 자에게 상을 주는 운명을 타고났지. 헌데 오늘은 도끼보다 더 흥미로운 걸 보았노라. 복진이는 갈팡질팡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이래가지고 허면 방망이 감정만 잠깐 하게 해주거라. 그 말에 복진이는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렸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진이는 뜻하지 않게 도끼 대신 방망이를 감정받게 되었고 그 방망이가 불러올 소문과 사단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이었지요. 복진이가 연못에서 도끼 대신 방망이 감정을 받은 날 이후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산에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진 조용히 나무하고 마을장에 나가 나무짐 팔고 밤이면 조용히 엎드려 도끼 갈던 순진한 나무꾼이었으나 이제는 아침마다 연못에서 방망이 기 살리기 명상부터 하게 되었지요. 연못의 요정셋, 하얀 옷 입은 연화, 붉은 치마의 홍란, 푸른 도포의 담비. 셋이서 하루도 빠짐없이 복진을 불러 오늘의 방망이 컨디션 체크, 길이 및 탄력 검토, 곡선 유지 및 실전 반응 측정을 하자며 들이댔답니다. 처음엔 얼굴 붉히던 복진이도 날이 갈수록 요정들의 정성에 감복하여 오늘은 요정님들 중 어느 분이 감정하시렵니까? 일이 먼저 물을 정도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요정들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복진 도련님 도끼를 잃고 얻은 방망이, 우린 이 힘을 그냥 놔둘 수 없사옵니다. 네, 이 방망이의 전기는 평범한 인연이 아니옵지요. 우린 상의 끝에 결론 내렸사온데 이 방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게 하자는 것이옵니다. 복진이는 식은땀을 흘렸지요. 공공의 이익이요? 그렇사옵니다. 방망이 체험 및 정기 이식 프로그램 이른바 방망이 효험 나눔의 날 말이옵지요. 그렇게 시작된 방망이 축제는 요정들의 말 한마디에 실제로 열리게 되었고 하필 그 장면을 몰래 엿본 것이 바로 마을에서 제일 입이 가벼운 춘행 안악이었답니다. 그녀는 연못가 바위 뒤에 엎드려 있다가
복진이가 상에 벗고 연못 안에 서 있고 요정 셋이 둘러싸고 오늘의 방망이 회의를 진행 중인 모습을 보고는 그만 땅에 엎어진 채 뇌쇠당하고야 말았지요. 어머니야, 그게 사람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였어? 춘행은 다음 날 새벽 장터에 가자마자 소리쳤답니다. 복진이 방망이 봤다. 요정들이 줄 서서 만지고 부채질하고 찬양하고 난리 났어. 그 말에 마을은 그야말로 뒤집혔지요. 우물가 안악들은 물동이 들고 연못가 산책을 빙자한 복진 조우 시도에 나섰고 장정들은 도끼를 버리고 방망이 훈련을 시작했으며 장날이면 복진 방망이 모형이 민속품으로 팔려나가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이장은 결국 면사무소에 민원을 올렸지요. 귀마을 산속 연못에서 방망이 관련 이상 의식이 행해지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 성기 모양 경합이 벌어지고 있어 긴급 조사가 필요하오니 며칠 뒤 면사무소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진 방망이 실측 조사를 위해 측정단을 파견했지요. 그날 복진은 차일막 텐트 안에 서게 되었고 그 앞에는 이장, 이서방, 우물가 안악들 대표 그리고 연못 요정들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몰래 숨어 있었답니다. 복진 씨, 준비되셨습니까? 예, 뭘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라면 하겠습니다. 측정단의 손에는 자, 줄자, 각도기, 심지어 온도계까지 들려 있었지요. 길이, 두께, 온도, 진동감, 흥. 대체 이게 어떻게 사람 몸에서? 그렇게 복진의 방망이는 마을 역사상 유례없는 신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산 아래 고을에서도 구경 오는 이들이 늘었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양반댁 규수들이 가마 타고 와 복진 도련님의 방망이 설화 직접 들어보자 하옵니다.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요. 이장님은 이 모든 상황에 진지하게 선언하였답니다. 앞으로 복진 방망이는 마을 상징물로서 보호하며 음란하게 오해 말고 정신적 유산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오. 그 말에 홍란 요정이 중얼거렸답니다. 저게 정신적인지 물리적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살아본 몇 천년 중에 제일 좋은 방망이인 건 사실이야. 그러자 담비 요정도 한마디 덧붙였지요. 그러게. 도끼는 빠지면 끝이지만 방망이는 물 위에서도 서더라. 그렇게 복진은 도끼를 잃었으나 방망이 하나로 마을을 웃기고 요정들을 들뜨게 하고 기록을 새기고 마침내 자기 자신마저 새롭게 보는 경지에 이르렀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진은 연못가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내가 그냥 도끼나 간직할 걸 그랬나?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드는구먼. 그의 등 뒤로 연화 요정이 조용히 다가와 손을 살짝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후회는 방망이가 없을 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연못에서 또다시 물결이 이는 소리가 들렸고 달빛 아래 복진의 실루엣이 바람결에 길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복진의 방망이가 마을을 넘어 고을까지 퍼지게 된 데는 한 여인의 입이 결정적이었으니 바로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던 그 입심 좋기로 소문난 안악 춘행이었지요. 그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며 이르기를 그 방망이를 한 번 보고 나선 다른 거 못 보겠더라. 하며 연못가 이야기를 장날마다 하나씩 보탰더랍니다. 그러다 마침 고을에 있던 어느 사또의 후처가 이 소문을 들었고 사람이건 도깨비건 간에 그런 물건이 있다면 꼭 감정해 보아야 하옵니다. 하며 남편 사또를 조르고 또 졸라 결국 관군이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백성의 품 안에 있는 이상한 무기류는 관의 감정 아래에 두어야 마땅하니라. 그리하여 특이 신체 보유자 감정단이라는 기묘한 명목으로 복진은 마을 회관이 아닌 아예 고을 관하로 소환되게 되었습니다. 복진은 연못 요정들 배웅을 받으며 마을을 떠났고 온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장원급제라도 한 것처럼 꽃다발과 수건을 흔들며 배웅했지요. 복진아 부끄러워 마라잉. 우리 방망이 아니 너 말이다 잘 갔다 오너라. 관아로 끌려간 복진은 긴 타담이 방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양쪽에는 벼슬아치들과 의녀들, 그리고 한복 곱게 차려입은 양반과 규수들까지 앉아 있었지요. 너 복진이라 하였느냐? 예소인은 산골 나무꾼일 뿐이옵니다. 소문이 무성하구나. 방망이라 불리는 그 기이한 형상의 감정이 필요하니 한번 꺼내보거라. 복진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땅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얘 그걸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제 허락 없는 노출은 도리에도 어긋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의 후처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웃었지요. 아이 참, 그 방망이. 사람 마음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다더니 그 진실 꼭 좀 알고 싶사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또보다 방망이를 더 사랑하겠다는 눈빛이었지요. 관가에서는 여염집을 자주 출입하는 의녀 셋을 불러 정식으로 복진의 방망이를 감정하게 하였습니다. 첫째 의녀는 길이를 쟀고, 둘째 의녀는 색과 온도, 혈색을 살폈고, 셋째 의녀는 진동과 기의 흐름을 감지하는 도사였지요. 그녀는 한참 방망이를 바라보다가 손을 맞댄 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방망이는 도력다얼리 흐르고 있사옵니다. 그 말에 관중석은 술렁였고 사또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말했지요. 이 방망이는 이제부턴 관의 물건이요. 너는 이걸 관청에 기증하고 국방망이 관리관이라는 직책을 받아라. 복진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허면 제 몸을 잘라서 올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 몸은 내게 있고 방망이의 사용권과 감상권, 교육용 전시권은 관이 가져간다. 이 말이오. 그 말에 복진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관가에서는 대대적인 방망이 규제법, 초안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산 연못에 남겨진 요정셋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방망이는 복진 도련님의 것이온데 어찌 인간들 따위가 그걸 자기들 것이라 주장한단 말입니까? 언니, 우리 그냥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방망이의 깃든 기운은 이미 요괴먹지에서도 파장이 클 정도라는데요. 요정셋은 밤중에 몰래 관가로 잠입했고 사또 침소 안에서 후처와 수군대는 모습을 몰래 엿보게 되었지요. 도련님의 방망이.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올라서 미치겠사옵니다. 나도 요즘엔 그 꿈만 꿔. 하늘에서 방망이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꿈이란 말이오. 그 모습을 본 연화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요술 부적을 휘둘러 방 한가득 복진의 환영을 나타내었답니다. 사또는 깜짝 놀라 혼절하였고 그 후처는 방망이의 신이 나타났다며 고을을 뒤흔드는 설화를 퍼뜨리게 되었지요. 결국 관가는 복진을 완전히 놓아주었고 복진은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연못 요정 셋은 복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그대는 금도끼, 은도끼 아닌 진짜 방망이를 세상에 알린 이로서 이젠 우리 세계의 문을 열 자격이 있소이다. 그날 밤 복진은 연못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 연화, 홍란, 단비가 천천히 웃으며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복진의 집 문 앞에는 반짝이는 도끼 하나와 함께 붉은 천에 쌓인 긴 물체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이건 마을 사람들은 그 천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이건 도끼도 방망이도 아니여. 이건 복진이란 사내의 전설이여. 그날 이후 복진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연못 요정들과 함께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심산유곡 깊은 곳에 작은 집을 짓고 조용히 지낸다는 말도 떠돌았지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그 방망이의 전설은 살아 움직이듯 흘러다녔다는 것.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진과 함께 연못에 뛰어들었던 하얀 옷의 연화, 붉은 홍란, 푸른 담비의 모습도 더 이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마을 어귀, 복진이 늘 앉던 느티나무 아래 누군가 풀을 매면 그 그늘은 유난히 시원했고, 병든 아이가 누우면 열이 내렸으며, 지나가던 장정이 고개를 기울이면 마치 등에 손을 얹는 듯한 따스함이 전해졌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홀몸이 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 안악은 늘 혼자 말없이 살았고 장에 나가도 말 한마디 없었지요. 그녀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애써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밤중에 누군가 그 노파의 집 앞에 뜨끈한 미음을 놓고 갔다더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문틈 사이로 들어온 볕이 얼굴을 감싸듯 따뜻했고, 식은 손등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겹쳐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마루 끝에 말없이 앉아있는 사내의 뒷모습이 한없이 듬직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얼거렸답니다. 그 등자, 그거 복진이 아니냐? 그날 이후 그 노파는 점차 기력을 되찾았고, 장날마다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지요. 대체 누가 간호를 했단 말이오? 그녀는 손가락으로 마을 뒤편 연못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 방망이, 그 사내가 날 일으킨 것이요. 방망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방망이는 그저 길고 굵은 무기의 형상을 한 무엇이 아니었노라고. 그것은 어깨를 내주던 힘, 누군가를 안아주던 따뜻함, 눈빛 하나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심이었노라고요. 복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늘 사람들 뒤에서 묵묵히 짐을 들어주었고, 마루 끝에 앉아 고난 여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으며, 혼자 우는 아이의 머리맡에 조용히 작은 방망이, 인형을 놓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젠 그 사내를 그저 복진이라 부르지 않았지요. 그를 기억하는 방식,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복진이? 그 사람 등으로 말하고 방망이로 위로하던 사람이었지. 또 누군가는 속삭였답니다. 그 방망이. 그냥 물건 아니야. 그건 사람 마음 펴주는 무기였지. 해마다 봄이면 마을에는 방망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장작으로 방망이 모형을 깎아 소원 종이를 매달았고, 어르신들은 연못 앞에 앉아 복진을 기리는 제를 지냈지요. 그리고 꼭 한 해에 한 번 가장 별이 많이 뜬 밤이면 누군가 연못가로 걸어가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내가 복진이라 했고, 누군가는 그저 전설이 불러낸 환영이라 말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요. 그 방망이는 지금도 살아있고 사람들 곁에 남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아주 오래 후의 이야기입니다. 도시로 떠났던 청년 하나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지치게 하고 사람들이 차갑게 대해 어깨가 축 늘어진 날이었지요. 그는 연못가에서 말없이 앉아있는 사내를 보았습니다. 긴 머리, 큰 어깨, 등에 걸친 옷자락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혹시 복진 어르신이십니까? 그 사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 이름은 이젠 사람들 가슴 속에 있지요. 그리고는 작은 나뭇가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방망이는 손에 들고 휘두르는 게 아니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이는 손끝에
늘 숨어 있사옵지요. 청년은 그날 이후 도시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마음 아픈 이들을 향해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작은 복진이라 불렀지요. 그리고 오늘도 전해지길 복진의 방망이는 아직도 산 어귀 연못 어딘가에 숨쉬고 있다 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을 때 그 방망이는 모습을 드러낸다지요. 사람들은 웃으며 말하곤 합니다. 금도끼, 은도끼 다 필요 없지. 진짜는 복진이 방망이여. 그리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듯 속삭인답니다. 그 방망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길.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야담은 들을수록 빠져드는 맛이 있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